영화 같은 설경, 밧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온 여하사. 그러나 그들을 내려다본 한 여성의 눈빛 하나에 지옥의 주인이라 믿던 간부들이 무너졌다. 그 순간 전쟁은 끝났다. 이 패급 같은 연기가 빠져가지고 강원도 인제군 최전방,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눈보라 속에서 박성태 중사의 고함이 강지윤 하사의 귀를 때렸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손목을 결박한 케이블 타이가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과 눈앞의 남자가 쏟아내는 저주였다. 박성태 중사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강지윤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의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산 정상에서 강지윤이 입은 것은 물에 흠뻑 젖은 하계 활동복 한 벌뿐이었다. 이는 규정된 복장이 아니었다. 박중사가 정신개조라는 명목 아래 식수대에서 찬물을 끼얹은 뒤 강제로 입힌 명백한 고문용 복장이었다. 저체온증으로 몸은 이미 마비되고 있었다. 박성태 중사는 강지윤의 허리에 묶인 쇠사슬을 잡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거칠게 비탈길로 내동댕이 쳤다. 내년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도 안 오지? 박중사가 사슬을 잡아채자 강지윤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다. 날카로운 빙판에 무릎이 찢겨 나갔지만 흐르던 피조차 순식간에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내 워미가 합참의장이면 뭐하냐? 여기선 내가 왕이야. 넌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고. 박중사의 뒤에서 초콜릿바를 씹던 김민재 소위가 비웃음을 흘렸다. 박중사, 적당히 해. 그래도 참이영 장군님 하나뿐인 딸이라잖아. 흠집이라도 났다가 우리 다 영창 가면 어쩌려고. 김민재의 말은 걱정이 아닌 금수저 출신에 대한 역겨운 열등감과 조롱일 뿐이었다. 강지윤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이 저주받은 부대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지옥은 시작되었다. 전쟁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 참이영 장군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족쇄였다.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죽어도 여기서 버텨야 해. 강지윤은 속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이 최전방은 무법지대였다. 폭행과 구타는 일상 식사였고 장군의 딸을 짓밟음으로써 느끼는 쾌감은 그들을 더욱 악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지윤을 망가뜨려 참이영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눈깔 안 깔아. 아직 살만하지. 박성태가 강지윤의 어깨를 군화로 내리찍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닥쳐. 너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 소대 전원 완전 군장 뺑뺑이 돌았어. 복구하면 내가 직접 애들 앞에서 대가리 박아. 이 알몸에 가까운 꼴 그대로 말이야. 김민재 소위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강지윤의 머리에 튕기며 비열하게 웃었다. 박중사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강하사, 내가 구멍이니까 남들이 피 보는 거야. 넌 그냥 재앙 덩어리라고. 그들은 강지윤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며 지피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소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엔 동정 대신 원망이 가득했다. 강지윤은 살이 찢어지는 추위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사람, 서울 평창동 저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죄송해요.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강지윤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고개가 툭 떨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고풍스러운 한옥, 예비역 중장 참이영은 서재에서 먹을 갈며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먹내음이 방안을 가득 채운 고요한 아침이었다. 저녁이 꽤 흘렀지만 붓을 쥔 그녀의 손등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작전 지휘봉 대신 붓을 들었을 뿐 꼿꼿한 자세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은 현역 시절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기백 그대로였다. 그때 책상 한 구석 금고 안에 보관해 둔 보안용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1년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차미영은 붓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차미영입니다. 말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누군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신원을 밝히게 차미영의 목소리에 서리 같은 위험이 서렸다. 장군님, 혹시 강지윤 하사 어머님 되십니까? 겁에 질린 듯한 남자의 목소리. 그런데 내 딸 지윤이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겼나? 차미영의 등줄기에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체득한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지훈이 동기 정도현 하사입니다. 지금 부대 근처 모텔방에 숨어서 전화드리는 겁니다. 휴가 나왔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정도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숨지 말고 똑바로 말하게. 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훈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태 중사가 매일같이 구타하고 어제는 산에서 얼어 죽게 만들려고 차미영이 쥐고 있던 붓이 뚝 하고 부러졌다. 육하원 측으로 보고해. 주동자가 누구고 어디까지 갔는지 정도현은 오열하며 지난 지옥 같은 시간들을 폭로했다. 박성태의 악마 같은 고문, 김민재 소위의 비열한 방관, 그리고 어제 황병산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에 가까운 만행까지. 모두 지난밤 전술평가에서 좌표를 놓쳤다는 핑계로 강 하사만 따로 지피로 끌려갔습니다. 박 중사가 통신선으로 강 하사의 손목을 결박해 짐승처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차미영이 쥐고 있던 붓대가 오직근 소리를 내며 두 동강 났다. 검은 먹물이 하얀 한지 위로 핏물처럼 튀었다. 그날 밤 산악고지의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박 중사가 강 하사에게 젖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눈밭을 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워커발로 얼굴을 차미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박성태 중사, 김민재 소위 21사단 수색대 소속 확인했네. 네, 맞습니다. 장군님, 놈들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발 지훈이 좀 살려주십시오.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대 간부들 모두가 한패라 아무도 저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하사, 자네의 그 용기 있지 않으마. 지금 즉시 대포폰은 폐기해라. 그리고 오늘 나와 나눈 대화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자네 신변은 내가 보장하겠다. 부대 복권은 멈추고 부산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있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숨 죽이고 있게.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차미영은 부러진 붓대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자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적진을 섬멸하기 직전에 지휘관 같은 살기만이 맴돌았다. 차미영은 평생 딸을 위해 별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 딸 강지윤 역시 어미의 그늘을 거부하고 최전방을 자원했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진정한 군인이 되고자 했던 딸의 꿈이 짓밟혔다. 이건 단순한 가혹 행위 수준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전쟁 범죄나 다름없었다. 차미영은 서재 금고를 열었다.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그녀의 영광스러운 정복이 아닌 저녁 기념으로 받은 황금 지휘봉과 찬란하게 빛나는 삼성 장군 계급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인 권총 대신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제복 대신 시장에서 산 듯한 허름한 패딩 점퍼를 걸쳤다. 박성태, 김민재, 차미영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저주처럼 무거웠다. 그 목소리엔 수만 명의 병력을 진두지휘하던 사령관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하주차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검은색 SUV의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엔진음이 잠자던 호랑이의 포효처럼 평창동의 정적을 찢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 최전방, 지옥이었다.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예하 부대로 향하는 산길은 폭설주의보로 인해 빙판길이나 다름없었다.
거센 눈보라가 유리를 때렸지만 차미영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전조등보다 더 매섭게 어둠을 뚫고 있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난 지 3시간 30분. 차미영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나 사령부에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예비역 중장 차미영이 떴다는 소문이 돌면 가해자들은 즉시 꼬리를 자르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사단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헌병대가 깔리기 전에 그녀는 가장 힘없는 강지윤의 엄마로서 그 지옥을 목격해야 했다. 뼈대를 발라내고 보자. 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었다. 부대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 흙투성이가 된 SUV가 멈춰섰다. 정지.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초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차미영은 차창을 반쯤 내리고 마른 입술을 열었다. 강지윤 하사 면회다. 초병은 차미영의 허름한 패딩과 진흙 묻은 차를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줌마,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평일 야간 면회는 안 됩니다. 차 돌리세요. 급한 일이다. 중대 행정반이랑 통화라도 하게 해줘. 규정상 안 된다니까요. 가세요, 좀. 병사가 짜증을 낼 때 위병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다. 줄 잡힌 전투복에 삐딱하게 베레모를 쓴 장교, 김민재 소위였다. 그는 손에 든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거만하게 다가왔다. 얘야, 김 병장. 밖에 누구시래? 강지윤 하사 모친 되시는 분이 막무가내로 면회를 요구하셔서 김민재는 차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남 아줌마도 아니고 어디 시골에서 농사나 지을 법한 행색이었다. 김민재는 속으로 돈 없는 집구석이라 백도 없겠군 하며 비웃었다. 아줌마, 여기가 동네 노인정인 줄 아십니까? 민통선 이북이라 사전 허가 없으면 국방부 장관 하르방이 와도 못 들어갑니다.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다. 내 딸 지윤이 얼굴만 보고 가겠다. 딱 3분이면 된다. 차미영이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강 하사는 지금 얼차려. 아니, 정신교육 중이라 바쁩니다. 개인적인 사정 봐줄 군대 아니니까 당장 차 빼세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차미영의 눈썹이 꿈틀하며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야, 강지윤. 똑바로 안 기어? 그 짬밥 처먹고 벌써 퍼지냐? 위병소 넘어 연병장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차미영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꽂혔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 구석에서 누군가 완전 군장을 한 채 오리걸음으로 돌고 있었다. 강지윤이었다. 얼굴은 구타를 당한 듯 퉁퉁 부어 있었고 군화가 벗겨진 맨발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박성태 중사가 껌을 쪽쪽 씹으며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아, 나오셨네. 김민재 소위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우리 강 하사가 아주 바쁘십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저희가 특별 전담 마크 중이거든요. 모친께서도 가정교육에 신경 좀 쓰시지. 김민재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미영이 차문을 박차고 나왔다. 쾅. 육중한 세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포성처럼 위병소의 공기를 찢었다. 이봐요, 아줌마. 민간인은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김소희가 당황한 기색으로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차미영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어깨로 밀치고 연병장 한복판을 향해 직진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마치 전차와 같은 중압감이 아스팔트 바닥을 짓누르고 있었다. 얘야, 강지윤. 동작 봐라. 박성태 중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입구 쪽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다리를 저는 강지윤의 정강이를 전투화 발로 걷어찼다. 군인이 다리를 절어? 똑바로 안 해. 이 기우뚱 같은 녀석아. 그 순간 차미영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위병소 근무자와 김민재 소위,
그리고 멀리서 강지윤을 괴롭히던 박성태 중사의 시선까지. 연병장의 모든 눈이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에게 쏠렸다. 차미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중사를 응시했다. 자욱한 해무 속에서도 그녀의 형형한 눈빛은 저격소총의 조준경처럼 정확하게 박성태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거기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 들어왔어? 당장 안 나가. 박성태가 강지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소리쳤다. 차미영은 대꾸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성태의 비열한 얼굴이 아닌 삐딱하게 달린 명찰과 구겨진 군복 위 계급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이 수호해야 할 가치가 저런 자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차미영이 입을 열었다. 김민재 소위와 위병소 근무자를 향한 말이었으나 그 음성은 확성기라도 쓴 듯 연병장 구석구석을 때렸다. 지금 너희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감은 잡히나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사지로 몰아넣고 또 살려냈던 백전노장 지휘관의 서늘한 살기였다. 차미영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 짙은 안개를 찢고 들어가 듣는 이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군림하려 드는가? 그것은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내려진 처형 선고의 낭독과도 같았다. 박성태 중사는 강지윤의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본능적인 공포.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낡은 코트를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사성장군 앞에서 느꼈던 위압감보다 더 거대하고 묵직했다. 박성태는 사냥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위축되었다. 뭐야? 미친 거 아냐? 위병소. 저 여자 안 끌어내고 뭐해? 박성태가 획소리를 지르며 허세를 부렸지만 턱은 딱딱거리며 떨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얼어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참아낼 수 없었다. 짐승처럼 취급받는 이 비참한 꼴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괴로웠다. 김민재 소위는 등골이 오싹해져 자신도 모르게 권총 홀스터의 덮개를 풀려다 멈칫했다. 당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기 전에 나가. 차미영은 지지하는 김민재를 공기 취급하며 박성태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성태 중사 정확한 발음, 그리고 명확한 호명이었다. 박성태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다. 초면에 내 이름을 어째? 차미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어깨에 붙은 그 부사관 계급장, 국민의 세금으로 달아준 거다. 힘없는 병사들 괴롭히고 부하 여군 성추행하라고 국가가 허락한 면허증이 아니란 말이다. 차미영이 또 한 발짝 내디뎠다. 오차 없는 보폭, 흔들림 없는 상체. 그것은 완벽하게 제식 훈련을 받은 군인의 자세였다. 이 여자가 돌았나? 얘야, 김소희. 멍하니 뭐해? 5분 대기조 안 부르고 박성태가 삑살나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그 순간 차미영의 서늘한 눈동자가 김민재 소위에게 꽂혔다. 김민재 소위.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김민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너는 장교다. 부하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다. 그런데 넌 뭘 했지?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즐겼어. 임관할 때 했던 선서는 엿바꿔 먹었나? 내 놈은 스스로 장교의 명예를 똥통에 처박은 쓰레기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누구냐고 김민재가 악을 썼다.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그들이 덮어버린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작년 겨울 혹한기 훈련, 폐창고 뒤편, 찬물 세례, 그리고 캠코더 차미영이 나직하게 핵심 증거들을 을조리자 두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것은 그들만 공유하는 비밀 클라우드 영상의 내용이었다. 정도현 그 자식이 찔렀나? 하지만 외부인이 어떻게? 혼란에 빠진 그들 사이로 차미영이 위병소 근무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기 근무자 상병,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조였다.
네. 상병 강철수, 위병소 근무자가 반사적으로 뛰쳐나와 칼각으로 경례를 붙였다. 민간인 아줌마에게 경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훈련된 대로 반응해버린 것이다. 지금 당장 행정반 연락해서 대대장 뛰어오라고 해. 그리고 사단장 비서실에 직통으로 연결해라. 백룡이 복귀했다고 전해. 사단장님 비서실 말입니까? 위병조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다. 김민재 소위와 박성태 중사가 이미 아니나 다를까 하며 입만 번득거리는 꼴을 보니 확신이 섰다. 누구십니까? 예비역 중장 차미영.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차미영은 품 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분증을 꺼내 조장의 가슴팍에 꽂듯 거칠게 들이밀었다. 제1사단 정문 상황 발생. 사단장 호출해 지금 즉시. 제한 시간 3분 준다. 예비역 중장 차미영. 그 의미를 깨닫자마자 조장의 다리가 풀렸다. 사진 속 인물과 어깨 위 찬란한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차미영.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부대 내에서 괴롭힘 당하던 강지윤 하사가 바로 전설적인 여장군의 딸이었다니. 조장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상황실로 기어들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손에 땀이 흥건해 수화기가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졌다. 김민재 소위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인 공포로 상황을 파악했다. 차미영의 살기 어린 눈빛이 그를 관통했다. 전설의 철의 여제 차미영. 강지윤의 어머니. 김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박성태 중사는 상황 파악이 더 늦었지만 김소희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고 끝장났음을 알았다. 누구의 영역을 건드렸는지 깨달은 박성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중장님, 박성태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차미영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차가운 바닥에 고개 숙인 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설 작업을 하던 병사들은 삽질을 멈추고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악마 같았던 박성태 중사가 중년 여성 앞에서 얼음 조각처럼 굳어버린 모습은 그들에게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폭풍전의 긴장감이 연병장을 감돌았다. 차미영은 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두꺼운 코트를 벗어 던지자 칼바람이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팔 차림으로 떨고 있는 강지윤의 어깨에 코트를 둘러주었다. 따스함에 강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울지 마. 강하삭 차미영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내가 누구 딸인지 잊었어? 고작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내 고결함까지 버리지 마. 넌 내 딸이다. 차미영이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밀었다. 스스로 일어나 강지윤 하사. 강지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 대신 피투성이가 된 무릎에 힘을 주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머니의 코트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마침내 모녀의 눈이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차미영은 거친 손길로 딸의 뺨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부대를 뒤흔들었다. 지휘관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대대장 한중령이었다. 관사에서 쉬다 뛰쳐나온 그는 전투화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상태였다. 충성. 중령 한모. 한중령은 경례를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피떡이 된 강지윤과 그 곁을 지키는 차미영, 그리고 사색이 된 박성태와 김민재. 한중령의 뇌리에 두 글자가 스쳤다. 끝났다. 차미영은 한중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뒤에 급정거하는 검은색 세단에 꽂혔다. 성판에 박힌 두 개의 별, 사단장 정소장이 차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그는 과거 육군본부에서 참이영을 모셨던 직속 부하이자 그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충성. 장군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 소장이 민간인 신분의 참이영에게 각 잡힌 것수 경례를 올렸다. 위병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압도적인 분위기만으로도 박성태와 김민재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했다. 정 장군, 얼굴이 좋아 보이는군. 참이영은 정 소장의 거수에 답례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평창동 저택에서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얼음장 같았다. 말씀 낮추십시오, 장군님. 일단 사단장실로 이동하셔서 차분히 정 소장이 당황하며 말을 꺼냈지만 참이영은 단칼에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아니, 여기서 한다. 지금 당장 이 자리 위에서 내 놈들이 저지른 짓거리를 낱낱이 보고받고 즉결 처분하겠다. 참이영의 호령이 떨어졌다. 장군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강 하사도 일단 치료를 정 소장이 변명하려 하자 참이영은 강지윤의 야전상의를 움켜쥐었다. 내 딸은 이 추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 불 속을 기어나왔어. 그리고 그 지옥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자네 부대원들이야. 정 장군 참이영이 나지막이 불렀지만 정 소장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늙은 박성태 중사와 젊은 김민재 소위를 번갈아 보았다. 이미 그들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다. 정 소장은 오늘 자신의 별이 떨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강지윤 하사, 의무대로 이동해 참이영이 명령조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이제 내 전쟁이야. 넌 가서 몸 추스르고 따뜻한 차나 마시며 승전보를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강지윤은 어머니가 건넨 손수건을 꽉 쥐고 사단장 부관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멀어졌다. 강지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참이영의 눈빛은 야수처럼 돌변했다. 정 장군, 저 쓰레기들. 그녀가 턱끝으로 박성태와 김민재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 현시간부로 보직해임하고 구속 수감해. 네, 장군님. 하지만 헌병대 절차와 규정이 참이영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았다. 내 딸이 황병산 눈밭에서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끌려다닐 때 내 놈들이 자랑하는 그 규정은 어디 처박혀 있었나? 저것들이 내 자식을 걸레라 부르며 군화발로 내리찍을 때 자네가 말하는 절차는 휴가라도 갔었나? 정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사건의 전말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박성태 중사, 김민재 소위. 너희는 현시간부로 군형법 위반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범죄자들 끌고 가. 정 소장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얼어붙어 있던 헌병들이 그제야 달려들었다. 으억, 두 사람의 팔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박성태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거기 한중령. 참이영의 서늘한 시선이 대대장 한중령에게 꽂혔다. 옛다, 대대장 한중령. 자네는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부하들이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했나?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즐겼나? 저는 정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중령이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무능하군. 참이영이 경멸하듯 내뱉었다. 군대에서 지휘관의 무지는 곧 죄악이야. 정 장군, 저 무능한 중령도 즉시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해. 장군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한중령이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정 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순식간에 3명의 군인이 파멸을 맞이했다. 참이영은 고작 야은 캐시미어 니트 한 장을 걸친 채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에서 이 모든 숙청을 지휘했다. 그녀의 분노가 추위조차 있게 한 듯했다. 정 장군, 이제 사단장실로 가지. 네, 모시겠습니다. 참이영은 타고 온 낡은 세단을 내버려 둔 채 정 소장의 성판이 달린 관용차 뒷좌석 상석에 올라탔다.
사단장실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정 소장은 차미영의 눈치를 살피느라 식은땀으로 셔츠를 적셨다.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미영은 집무실 상석이 아닌 중앙 테이블 앞에 버티고 섰다. 정 장군, 내가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단순히 폭행 사건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겠지. 정 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도현 하사, 내 딸 강지윤의 동기이자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병사. 자네가 정도현이 휴가 복귀하는 즉시 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영창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더군. 차미영이 정 소장의 책상 위에 숨겨져 있던 조주의 병사관리 파일을 꺼내 던졌다. 맨 위에는 하사 정도현 징계안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군. 내가 입을 막으려던 그 내부 고발자가 목숨 걸고 나한테 직접 제보했다. 차미영이 서류를 정 소장의 가슴에 툭툭 쳤다. 자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부하를 생매장하려 했어? 이게 장군이 할 짓인가? 정 소장님, 예습니다. 저는 단지 부대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안정, 차미영이 기가 차다는 듯 허웃음을 터뜨렸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붕대로 찝지를 감아두면 그게 치료인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향수 뿌린다고 해결돼? 그녀는 책상의 명패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자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2가지 길만 주지. 첫째,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자진 신고해. 그리고 군인권센터에 합동조사를 요청해. 군인권센터까지 끼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제발 그것만은 정 소장이 사정했다. 차미영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일었다. 이 썩어 빠진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다시는 내 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21사단이 아니라 육군 전체를 해체 수준으로 털어야 해. 싫은가? 그럼 둘째. 차미영이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저장된 이름은 국방부 장관이었다. 내가 지금 스피커폰으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선택해. 정 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 그 자체였다. 첫 번째를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정 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차미영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전송 완료 메시지를 차갑게 노려보며 읊조렸다. 이제 지옥이 열릴 거야. 정 장군,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걸. 정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육군본부 한라인에 보고를 마친 직후 21사단은 마치 계절령이 선포된 듯한 살벌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육군본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다. 현역 사단장이 부대의 성범죄 위반 및 가혹행위를 자진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다름 아닌 현 육군 인사사령관인 차미영 중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의 귀까지 즉각 보고되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기강과 존립이 걸린 문제였다. 차미영은 조사단 구성에 있어 타협하지 않았다. 육군 중앙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민간 심리 전문가와 여성가족부 추천위원까지 포함된 메가톤급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검은색 기동 헬기 편대가 인제상공을 가르고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시각 차미영은 사단장실 옆 접견실에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채 막 응급처치를 마치고 돌아온 강지윤과 마주하고 있었다. 강지윤의 모습은 처참했다. 찢어진 전투복 대신 새 옷을 입었지만 동상으로 검붉게 변한 뺨과 깊게 패인 무릎의 상처 위에는 두터운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핫팩을 쥔 2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시선은 허공의 먼지 하나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윤아. 차미영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삼키며 딸을 불렀다. 네. 중장님. 아니, 어머니. 이제 털어놓자. 그 짐승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차미영의 목소리에는 딸을 건드린 자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깨물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3개월의 기억이 스치자 호흡이 가빠왔다. 존경하는 군인인 어머니에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영하의 날씨에 알몸으로 묶여있던 그 순간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다.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장군의 딸이니까 강해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제가 차미영 중장의 딸이라는 걸 놈들이 알게 된 그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강지윤의 충혈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군화 위를 적셨다. 박성태 중사는 처음엔 간부 식당에서 커피까지 타주며 친절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먹잇감을 안심시키려는 위장이었습니다. 강지윤이 치를 떨며 말했다. 사격 기록이 조금만 떨어져도 박 중사는 중대원들을 집합시킨 뒤 그녀를 조리 돌렸습니다. 장군 백 믿고 군대에 놀러 왔냐? 내 어미가 별 달았으니 너는 몸 편하게 컸겠지? 라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소위는 더 악질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규정을 악용해 그녀가 잠을 못 자게 당직 근무표를 조작했고 탈진해서 실수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 박중사에게 얼차려 지시를 내렸다. 얼차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문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보일러실과 폐막사 뒤편은 그들의 고문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욕설과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나중엔 야전삽으로 허벅지를 가격하고 방탄 헬멧으로 머리를 내리찍어 기절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지윤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서윤아. 아니, 지윤아. 말해봐, 더 있니? 차미영이 재촉하자 강지윤은 수치심에 얼굴을 묻었다. 박성태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군장 검사를 핑계로 제 가슴을 주무르고 자세 교정을 해준다며 뒤에서 엉덩이를 밀착하고 비볐습니다. 차미영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박성태는 오히려 멱살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찔러봤자다. 장군 딸이 꽃뱀짓 한다고 소문내면 누가 더 손해일까? 라며 비열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김소희, 그 악마 같은 놈은 옆에서 그 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박중사님, 오늘은 진도가 좀 빠르십니다. 라며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황병산 사건은 그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의 반팔만 입히고 나무에 묶은 뒤 찬물을 끼얹으며 장군 딸 몸매 감상 좀 하자고 조롱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턱이 얼어붙어 그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차미영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는 딸을 말없이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차미영의 온몸은 분노로 덜덜 떨렸지만 딸을 감싸는 팔만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알았다. 이제 충분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녀는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넌 명예로운 군인이자 피해자다. 저놈들은 군복을 입한 강간범이자 살인마야? 내가 맹세코 가만두지 않으마. 차미영은 탈진한 딸에게 안정제를 먹이고 의무관에게 절대 안정을 지시한 뒤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다시 사단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차미영은 뚜벅뚜벅 걸어가 정 소장의 진무 책상 위에 자신의 가죽 장갑을 거칠게 벗어 던졌다. 정 장군. 네. 사령관님, 박성태 중사와 김민재 소위. 그 두 놈 구속 영장 청구서 다시 가져와. 죄목 싹 다 뜯어고친다. 변경이라니요. 이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로 헌병대에 넘겼는데 아니,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차미영이 정 소장의 말을 끊고 도끼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 제92조 2항 특수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상관 모욕죄와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혐의까지 모조리 추가해. 추행이 있었단 말입니까?
정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단순 가혹 행위와 성범죄는 파급력이 차원이 달랐다. 이건 사단장 해임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대형 참사였다. 내 딸, 대한민국 여군 하사가 직속 상관 두 놈에게 영혼까지 짓밟히고 유린당했어. 차미영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선언했다. 정 장군, 이제 이 사건의 지휘권은 내가 가져간다. 자네 사단 법무참모 따위에게 맡길 수준이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군사법정에 세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할 거다. 그때 연병장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헬기의 굉음이 사단 본부를 뒤흔들었다. 육군본부 광역수사대가 당도한 것이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오늘부로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지. 차미영이 창틀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닌 멸문지화에 가까운 전쟁 선포였다. 내 딸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는 피눈물로 갚게 해줄 거야.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정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새끼를 건드린 맹수보다 더 지독한 복수기였다. 바야흐로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이었다.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수송 헬기가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아직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냉철한 인상의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두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저승사자 유승호 대령이 있었다. 육사 출신 엘리트임에도 파벌 싸움 대신 비리 척결에만 미쳐있는 일명 독사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 뒤로는 한지수 소령을 포함한 정예수사팀이 도열했다. 한 소령은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이자 군내 비리 척결의 1등 공신이었다. 정 소장이 급히 달려나가 거수 경례를 올렸으나 유 대령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정 소장님, 현 시간부로 21사단 사령부의 지휘권은 정지됩니다. 아, 그리고 소장님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대기하십시오.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유 대령의 폭탄 발언에 정 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차미영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 대령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차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은 다 짜놨습니다. 원칙대로 해. 아주 잔인하게. 놈들이 숨 쉴 구멍조차 없게 만들어. 차미영의 짧은 대답에 유 대령은 비텟 미소를 지었다. 곧 심리상담 전문가인 한지수 소령이 강지훈 하사에게 다가갔다. 강 하사님, 많이 무서웠죠? 저랑 같이 가요. 따뜻한 코코아라도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강지훈은 떨리는 눈으로 차미영을 쳐다봤고 차미영은 강하게 눈빛을 교환했다. 다 털어놓고 편해져라. 이 강지훈이 한소령을 따라 나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살기만이 남았다. 유 대령, 차미영이 입을 열었다. 단순 가혹 행위가 아니야? 박성태 중사가 내 딸 몸에 손을 댔어? 그리고 김민재 소위는 그걸 보며 낄낄댔고 유승호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성범죄가 추가되면 이건 군사법원에서도 최고형이었다. 알겠습니다. 판돈이 더 커졌군요. 그럼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겠습니다. 김민재 소위부터 족치죠. 잠시 후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한 김민재 소위가 조사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임관식대의 풍기는 온데간데없고 그는 차미영 중장이 뿜어내는 아우라에 눌려오줌이라도 지릴 듯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앉아. 유 대령이 의자를 발로 차며 명령했다. 김민재 소위, 녹음기 돌아가고 있으니 헛소리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김민재는 다급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박성태 중사가 시켜서. 박 중사가 워낙 실세라 저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비겁한 새끼. 유 대령이 책상을 쾅 내려쳤다. 내 놈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는 장식인가? 부하가 짐승 취급당할 때 넌 뭘 했어? 유 대령이 서류철을 던졌다.
영하 20도 혹한기 훈련 때 강지훈 하사를 텐트 밖에 속옷 바람으로 세워뒀더군. 박성태가 강 하사 엉덩이를 만질 때 넌 피부가 곱네라며 거들었다지. 김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어떻게 그것까지. 방조가 아니야? 넌 공범이다. 유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박성태는 끝났어. 지금 내가 살 길은 박성태의 여죄를 전부 불고 내 죄를 비는 것뿐이야. 선택해. 감방에서 썩을지 아니면 쥐꼬리만 한 빗이라도 구할지. 여기서 공범으로 썩을지 내부 고발자로 참작받을지. 유 대령의 차가운 일갈에 김민재는 무너져 내렸다. 박 중사가 평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심했습니다. 저 말고도 소대원 전체가 당했습니다. 김민재는 살기 위해 자신이 알던 모든 치부를 쏟아냈다. 김민재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고 잠시 후 수갑을 찬 박성태 중사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김민재처럼 비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껌을 쪽쪽 씹으며 여전히 눈빛에 흉흉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는 조사관 뒤에 앉아있는 차미영을 건방지게 노려보았다. 안작 유 대령의 명령에도 박성태는 삐딱하게 서서 천장을 응시했다. 앉으라고 했다. 내 말이 웃어? 유 대령이 책상을 쾅 내려치자 그제야 박성태는 마지못해 의자에 거칠게 주저앉으며 허웃음을 흘렸다. 박성태 중사, 내 놈이 저지른 짓 굳이 내 입 아프게 신문할 필요도 없어.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 황병산에서 내가 저지른 짓은 군기교육 빙자한 살인 미수야. 박성태는 코웃음을 쳤다. 훈련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습니다. 군인이 훈련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 하사가 유독 군기가 빠져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닥쳐. 유 대령이 박성태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내 놈이 짓거리는 그 순수한 군기라는 게 여군 부하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훑는 것도 포함되나. 박성태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무슨 개소리야. 감히 거짓말을. 거짓말. 녹취록이라도 들려줄까? 유 대령이 비릿하게 웃었다. 방금 전 내 놈의 충실한 개였던 김민재 소위가 질질 짜면서 다 불었어. 박 중사가 강 하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 진술서에 지장까지 찍었어. 넌 이제 끝이야. 가혹행위에 특수 강제추행까지 추가다. 남은 인생은 육군교도소 독방에서 썩게 될 거다. 그 새끼가. 김민재 그 배신자 새끼가. 박성태는 김민재에 대한 배신감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다. 유 대령님. 찾았습니다. 놈이 숨겨둔 결정적 증거입니다. 중앙수사단 수사관 하나가 비닐 지퍼백에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박성태의 관물대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대포폰이었다. 이 새끼가 감히 영내에 대포폰을 숨겨. 박성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포렌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갤러리만 봐도 가관입니다. 수사관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유 대령이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뭐야. 내놔. 그거 내 거야. 내놓으라고 이 새끼들아. 박성태가 바라기며 책상을 엎으려 했지만 건장한 헌병 2명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유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다. 거기에는 강지훈의 불법 촬영물은 없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교육 자료라는 폴더명과는 다르게 수백 개의 끔찍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날짜는 지난 5년간에 걸쳐 있었고 장소는 부대 창고, 훈련장 구석, 심지어 간부 숙소까지 다양했다. 영상 속 박성태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부사관들이나 갓 전이 본 신병들에게 벌레를 먹이거나 알몸으로 기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낄낄거리며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가. 유 대령은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것은 강지윤 한 명에 대한 국한된 범죄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박성태라는 미치광이가 부대라는 폐쇄적 공간을 이용해 벌인 악마적인 사냥 기록이었다. 유승호 대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차미영에게 다가갔다. 차 장군님,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했다. 사건의 규모가 다릅니다. 이 부대 전체를 육군 본부 직할 특수직무감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닙니다. 묵인하고 방조한 지휘관들까지. 이 부대 자체가 거대한 악마의 소굴이었습니다. 박성태 중사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지옥의 갤러리는 21사단을 넘어 육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건은 강지윤 하사의 개인적 비극을 넘어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카르텔을 드러내는 스캔들로 비화했다. 유승호 대령은 즉시 한라인을 통해 육군 본부의 광역수사대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날 새벽, 감찰실과 헌병수사단 버스가 줄지어 위병소를 통과했고 21사단 예하 해당 부대는 계절령이 선포된 듯 모든 일과가 중단된 채 샅샅이 뒤지는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차미영은 인제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윤을 한지수 소령의 엄중한 경호 아래 수도 통합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시켰다. 그리고 차미영은 자신의 검은색 SUV를 직접 몰고 남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충청남도 계룡대 3군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이동 중에 미리 연락해둔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낸 뒤 육군 참모총장실로 직행했다. 전설적인 철의 여인 차미영 중장의 방문에 참모총장 비서실은 비상이 걸렸다.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기 아래 현역 사성장군과 예비역 삼성장군이 독대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다. 차 장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이번 강 하사일은 내 육군을 대표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요. 우리가 최대한 조용히 처리, 총장님, 차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참모총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현역 시절 전방을 시찰하던 때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오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읍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40년 군 생활을 바친 선배 장교로서 무너져가는 군의 기강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차미영은 품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태 같은 작자가 어떻게 수년간 훈장까지 받으며 진급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차미영의 서리 같은 일갈에 참모총장은 헛기침을 했다. 단순히 중사 하나의 일탈이 아닙니다. 지휘라인 전체가 썩었습니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범입니까? 지금 유승호 대령이 철저히 조사 중이어서 지휘관들이 알면서도 묵했다면 옷을 벗길 것이고 무능해서 몰랐다면 차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정도현 하사가 남긴 육성 증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정도현 하사는 박성태 중사의 폭행과 비리를 수없이 고발했으나 돌아온 건 배신자라는 낙인과 집단 따돌림뿐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입을 다물자 차미영이 되받아쳤다. 이 모든 은폐의 정점엔 한중령과 정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사고 부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박성태라는 미친 개가 부대원들을 물어뜯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정 소장은 자신의 별을 하나 더 달기 위해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는 대신 더러운 붕대로 칭칭 감아버린 겁니다. 참모총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 장군과 한중령은 군복을 벗게 될 거요. 하지만 차미영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옷을 벗기는 게 끝이 아닙니다. 박성태에게 압수된 태블릿 PC에는 장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 중사가 장교들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건 더 거대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1사단 헌병대 사무실에서 유승호 대령은 산더미처럼 쌓인 캔커피 사이에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박성태 중사의 징계 기록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정도현 하사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가 덮어버린 흔적이 역력했다. 도대체 누가 이 쓰레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유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유승호 대령은 수사팀을 독촉했다. 정 소장과 한중령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육군본부 한라인과 대조해 정밀 분석한 끝에 모니터에 이름 하나가 붉게 떴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실세, 나영훈 준장. 유 대령은 헛웃음을 지었다. 등잔이 어둡다더니 나영훈 준장은 정 소장의 든든한 선배이자 박성태와는 같은 고향의 형님으로 통하는 사이였다. 박성태는 부대 내의 비밀 정보를 나 준장에게 상납했고 나 준장은 그 대가로 박성태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정 소장의 진급 심사 때도 나 준장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지연과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였다. 유승호 대령은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내부 감찰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 한라인을 눌렀다. 유승호 대령입니다. 긴급 사건 이첩을 요청합니다. 타겟은 육군본부 나영훈 준장입니다.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참모총장실을 나선 차미영 중장의 표정은 비장했다. 제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 썩은 고리는 끊어내겠습니다. 그녀는 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군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칼을 빌리겠노라고. 그녀의 검은 세다는 집이 아닌 상암동 미디어시티로 질주했다. 차미영은 방송국 로비 소파에 앉아 폭풍전의 고요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신동욱 부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과거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 차미영과 신뢰를 쌓아온 그는 이제 유력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였다. 차 장군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차미영은 긴 인사 대신 짧게 말했다. 신 부장, 세상을 뒤집을 뉴스가 필요하지 않나? 강철 여제라 불리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제안에 신동욱 기자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미영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팩트만을 나열했다. 21사단 혹한기 훈련 중 밧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다닌 강지윤 하사, 그 지옥도를 만든 박성태 중사,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나영훈 준장의 카르텔까지. 신동욱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피해자 강지윤 하사가 혹시 따님입니까? 차미영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래, 내 딸 강지윤이네. 하지만 나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 온 걸세. 제2, 제3의 강지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 내 아이가 차미영 중장의 혈육이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암흑 속에 갇혔겠지. 정도현 하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었을 테고 강지윤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네. 차미영은 신동욱 부장에게 박성태의 태블릿에서 복구한 녹취록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원본 영상은 넘기지 않았다. 군사보안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신 부장, 나는 군복 입은 자들의 자정작용을 믿었소.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까지 했지? 허나 그들은 조직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택했어.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이제 국민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야 해. 자네의 기사가 그 단두대가 되어주게. 신동욱 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손에 쥐어진 자료는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수뇌부를 날려버릴 핵폭탄이었다. 장군님, 이 보도가 나가면 군형법상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풍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차미영 중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각오한 바야. 내 어깨에 계급장보다 최전방에서 떨고 있을 병사들의 인권이 더 무거워. 내 군생활 30년의 명예를 걸고 이 고름을 짜내겠네. 그날 밤 9시 대한민국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TV 화면이 붉은색 속보 자막으로 뒤덮였다. 단독 설산의 악마들.
21사단 여군 하사 사냥 사건 충격 실체,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 덮인 황병산의 재현 영상이 송출되었다. 특히 박성태 중사가 강지훈 하사를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CCTV 확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었다. 이어진 심층 보도에서는 박 중사의 10년 범죄,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 나영훈 준장이라는 타이틀로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낱낱이 고발했다. 단순 가혹 행위가 아닌 군납 비리와 연계된 검은 카르텔까지 언급되었다. 대한민국은 분노의 도가니에 빠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 폭주로 다운되었고 광화문과 국방부 앞에는 촛불 대신 횃불을 든 시위대가 집결했다. 살인마 박성태 처형. 비호 세력 나영훈 구속. 참군인 차미영 중장을 총장으로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론에 밀린 군 수뇌부는 백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곡소리 섞인 사과 직후 나영훈 준장은 공관에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정 소장과 한 중령 역시 보직 해임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의의 칼날은 예리하고 신속하게 그들의 목을 겨냥했다. 유승호 대령이 이끄는 특별수사단은 21사단을 압수수색하며 나영훈 리스트라 불리는 뇌물장부까지 확보했다. 몇 주 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고등군사법원에서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박성태 중사와 김민재 소위가 포승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분노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맨 앞줄, 정복을 입은 차미영 중장은 휠체어에 앉은 딸 강지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강지윤은 재활치료를 통해 걷기 연습을 시작했으나 법정의 차가운 공기에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재판장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 박성태, 특수 가혹행위,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및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와 다름없다. 박성태는 입술을 깨물며 나영훈 준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추하게 버럭했다. 술 핑계를 대던 예전과 달리 윗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열한 모습이었다. 반면 김민재 소위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장교로서 부끄럽습니다. 죽어서라도 죄값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너무 늦은 참회였다.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다. 주문, 피고인 박성태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신상 정보 공개 및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배상을 명령한다. 25년형을 예상했던 방청석에서 안도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군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것이다. 피고인 김민재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박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무효야. 라며 난동을 부리다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 비굴한 뒷모습에서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정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신동욱 부장이 다가왔다. 질문이 쏟아지려는 찰나 차미영 중장이 아닌 강지윤 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지옥은 끝났지만 아직도 음지에서 신음하는 전우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차미영 중장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 이내 긍지의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정의는 종착역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두 모녀의 머리 위로 길고 추웠던 겨울을 녹이는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미영은 딸 강지윤의 야윈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SUV로 발걸음을 옮겼다. 칼을 내는 듯했던 지난 겨울의 한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5월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지윤은 붕대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붉은 기가 도는 뺨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차미영은 말없이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의 중저음과 함께 차가 한강대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평창동 자택으로 향했다. 엄마. 강지윤이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힘없이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걸까? 차미영은 백미러로 딸의 파리한 얼굴을 확인하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녀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했다. 강지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어머니를 향했다.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야, 지윤아. 박성태와 김민재는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나영훈 준장을 포함한 그들의 비호 세력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어. 그건 놈들에 대한 단죄의 마무리일 뿐이야. 하지만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썩어 빠진 이 조직을 되돌려내는 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차미영은 신호 대기 중에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뻗어 딸의 차가운 손등을 꽉 쥐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결코 떨지 않았던 장군의 손에서 딸을 향한 절절한 모성이 전해졌다. 내가 피해자 강지윤이 아니라 당당한 군인 강지윤으로 다시 서는 싸움 말이다. 강지윤은 어머니의 그 강인한 확신에 기대어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일주일 뒤 강지윤은 거울 앞에서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퇴원 후 첫 단독 외출이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명동 뒷골목의 오래된 설렁탕집이었다. 구석진 테이블에 깍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짧은 스포츠 머리의 청년이 보였다. 강지윤의 동기 정도현 하사였다. 정 하사님. 강지윤의 부름에 정도현이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다 멈칫했다. 강 하사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는 그날 밤 인제 터미널 근처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미영에게 제보 전화를 걸었던 결정적인 증인이었다. 현재 그는 본부 근무 지원단으로 전출되어 차미영의 암묵적인 보호 아래 복무 중이었다. 덕분에 살았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강지윤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젊은 부사관 사이의 묘한 동지애와 어색함이 교차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도현은 여전히 박성태 중사의 협박이 귀가에 맴도는 듯 숟가락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아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강지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박성태와 김민재의 폭주를 모른 척할 때 정 하사님만이 유일하게 목숨 걸고 진실을 알렸어요. 그 용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도현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강 하사님이 그렇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저도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제 여동생이 생각나서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어가는 설렁탕을 앞에 두고 지옥 같았던 그 부대의 겨울밤을 털어놓았다.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기억 위로 옅은 웃음이 덧이 펴졌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딸랑하고 풍경 소리가 울리며 식당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차미영이 들어섰다. 차 장군님. 정도현이 숟가락을 놓칠 뻔하며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차미영은 놀란 그에게 다가가 계급장이 없는 한 어머니로서 깊은 절을 올렸다. 정하사. 아니, 현우군,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딸 지윤이를 살렸고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웠어. 자, 장군님. 제발 고개 드십시오. 정도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차미영은 정도현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눈을 맞췄다. 자네가 보여준 그 용기야말로 장군인 나조차 부끄럽게 만든 수천 개의 별보다 빛나는 진짜 군인 정신이야. 내 남은 생을 걸고 자네 앞길을 지켜주겠네. 이건 예비역 중장의 공언이 아니라 자식을 둔 어미로서의 맹세야. 정도현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매미 소리가 가득한 무더운 여름이 되었다.
평창동 한옥마당에서 차미영은 아끼던 소나무 분재를 다듬고 있었다. 예전에 서리빨 같던 눈빛 대신 한결 여유롭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지윤이 들어섰다. 얼굴의 흉터는 레이저 치료로 희미해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황병산의 혹한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왔니? 네, 어머니. 오늘 보직 분류 결과가 나왔어요. 차미영이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응시했다. 트라우마 치료를 마친 강지윤은 전역과 복무 연장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사실 전역을 택한다 해도 세상 누구도 그녀를 비겁하다 비난하지 않을 터였다. 그래, 어디로 결정났니? 국군 외상센터, 트라우마 치유 지원 담당관으로 갑니다. 차미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연히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강지윤이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매일 밤 박성태가 나타나는 악몽을 꿨고 얼룩무늬만 봐도 과호흡증이 왔으니까요. 어머니 명예에 먹칠을 한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법정을 나오던 날 어머니 말씀이 뇌리에 박혔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강지윤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한때 자신을 옥죄던 계급장에 무게를 내려놓은 듯 가볍게 소나무 잎을 만졌다. 박성태 같은 괴물 때문에 제가 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도현 하사님 같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도, 한지수 소령님처럼 끝까지 재활시켜준 장교도,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 계급장마저 던진 차 장군님도 계신 곳이 군대니까요. 그녀는 차미영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야간 대학원 심리 상담 과정도 합격했어요. 음지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강지윤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 지옥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지윤의 눈동자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두려움의 그늘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고통을 승화시킨 자만의 순수한 사명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차미영은 말문이 막힌 채 딸을 응시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의 눈가에 생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후배이자 전우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딸을 와라 끌어안았다. 그래, 지윤아. 차미영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떨렸다. 그게 바로 내 딸이다.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시 싸울 용기를 주셔서. 아니다. 엄마가 더 고맙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서, 그리고 이렇게 더 단단하게 다시 피어나줘서. 평창동의 고즈넉한 마당. 두 모녀이자 두 명의 군인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잔혹했던 겨울을 녹인 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 희망의 싹을 키운 것은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계급보다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오늘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